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의 유용호 사무관입니다. 예, 저는 지금 이 바이오 플라스틱과 그리고 국내 순환경제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이 최근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이 플라스틱 관련해서도 어떻게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 이제 배경과 이행 계획이 어떤지, 그리고 이행 지표로 어떤 거를 잡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추진 배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서서도 서두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플라스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발생량이 2014년 전국에 689만 톤에서 19년에는 100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20년도 통계는 지금 집계를 하는 단계고요. 가장 최근 통계를 비춰봤을 때 약 5년 사이에 60% 가까이 플라스틱 발생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생활계와 사업장 요 두 가지에서 지속적으로 플라스틱 발생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또한 계속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대량 생산 그리고 대량 소비에 기반해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선형 경제 패러다임이 줄을 이뤘다면은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도 많이 했죠. 저희 매년마다 경제 성장률이 몇 %다 발표하고 중국은 특히 8%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고 그거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그리고 세계가 발전해 나가는지의 지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형경제 패러다임은 필연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되고 또 그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량의 폐기물은 다들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저희 땅에 묻히거나 수각을 통해서 CO2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에 지금 기존과 같은 경제 패러다임에서는 경제 성장은 자원 고갈로 이어지고 또 폐기물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근에 순환경제라는 경제 패러다임이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쉽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순환경제 패러다임은 사실 최근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순환경제 패러다임이 제일 처음 제시된 건 1960년대부터 언급이 시작이 됐었고 1980년대 논의를 거쳐서 2000년대 초반 때도 잠시 반짝 순환경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부분 순환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부터 EU가 주도적으로 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주도하면서 최근에 2020년에 유럽에서 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순환경제가 최근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순환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이용하고 또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렇게 순환한다라는 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순환경제의 핵심은 바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를 통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천연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나오는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클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는 서클밖에 없지만 결국엔 투입되는 천연자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투입되는 천연자원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최소화하고 거기서 폐기물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발생하는 폐기물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순환경제 패러다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흐름은 EU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도 동참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미 선진국 회원국이 많고 선진국의 대열에 반열에 들어선 EU를 중심으로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EU를 중심으로 이 순환경제
패러다임이 국제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EU가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벌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벌목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화를 먼저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되면서 많은 산업화에 따른 환경 피해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EU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2010년에는 EU에서 2020년 전략을 수립하고 2014년에는 순환경제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3월 새로운 순환경제 액션 플랜을 짜게 됩니다. 국내에도 이런 해외 흐름에 발맞춰서 지금 순환경제로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016년에 제정을 해서 2018년에 시행한 자원순환기본법을 바탕으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최근에 작년 12월에는 2050 넷제로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한 내용은 올해 8월에 국제적으로도 저희가 공표를 했습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에서 10대 중요 과제를 꼽은 게 있는데요. 그 10대 중요 과제 중에 하나로 순환경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올해 연말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2050 넷제로 탄소중립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폐기물의 제로화, 그리고 2050 탄소 중립 실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경제 사회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는 이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까 설명드린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행 목표는 저희 폐기물 제로화라고 하면 사실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립하는 폐기물을 제로화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폐기물 제로화라는 목표를 설정했고 현재 19년 6.1%의 폐기물 매립률을 점차 감소시켜서 2050년에는 국내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탄소 중립도 온실가스 배출량도 18년 기준으로 170만 톤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2050년 440만 톤까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 이용률 또한 19년도에 86% 수준에서 2050년 대부분이 순환 이용될 수 있는 99%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과제는 저희가 세 단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계별 첫 번째 전과정 관리 그리고 이행 확산 품목별 순환체계 구축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단계별 그리고 주체별 그리고 품목별 요 세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별이라고 하면 생산부터 유통, 소비 그리고 재활용에 걸쳐 처리가 되는 전 과정까지 저희가 이제 순환 경제를 정착시키겠다. 두 번째로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그리고 지자체 같은 도시도 이 순환 경제 이행에 참여를 시키겠다. 마지막으로 순환 경제에 있어서 주요 품목을 어떤 걸로 저희가 타겟팅을 하고 순환 경제를 촉진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품목별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 품목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7가지 7대 품목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EU의 신순환 경제 행동 계획과 동일한 품목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마다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오늘 정책 간담회에 오신 분들도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이 그린 플라스틱, 쉽게 말해서 생분해와 바이오매스 기반의 플라스틱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순환경제 이행 계획에서는 이러한 혁신 소재 개발 상용화하고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의 환경부
UNFCC 그 기후변화 협약을 우리 정부가 2002년 11월에 비준을 하면서 2003년부터 생분해성이 국내에서도 떠올랐죠. 근데 그때 정책 방향과 지금 정책 방향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환경부 정책 방향은 생분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매스 소재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기존에는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그 생분해 된다고 해서 이제 쓰레기가 나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생분해에 초점을 맞춰서 환경 표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운영이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석유계 기반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하고 그 방향으로 저희가 R&D라든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럼 생분해성을 쓰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하시는데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금지하거나 특정 소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포장재에 쓰이는 PVC와 같이 뭐 재활용 과정에서 염소 계열의 유해 물질을 유발시키는 소재가 아니라면 저희는 사용 금지라든지 이런 사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아니면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다만 생분해 플라스틱은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생분해성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분리 배출 단계에서 분리가 어렵습니다. 별도 수거나 관리 체계를 갖추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특정 단계에서는 가능할지 특정 규모나 특정 단계에선 가능할지 몰라도 전국적인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리배출의 가장 근간의 기본적인 원칙은 유관이나 시민들이 유관 등으로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과 유관으로 구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생분해성 필름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수는 있으나 그리고 재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거를 일반 시민들이 100% 그리고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개발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재활용 기술은 대부분 국내 같은 경우에는 퇴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퇴비화 같은 경우 지금 유기성 폐자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로 만드는 재활용성 퇴비도 사실상 수요처를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퇴비를 만들 만큼 따로 모으기도 어렵거니와 퇴비를 만들더라도 수요처가 없는 것이 지금 국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분해성을 쓰지 말라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단계에선 기술 개발이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전과 같이 별도로 자꾸 모으려는 것과 별도로 모아서 퇴비를 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따로 기존 체계에서도 섞여 들어가더라도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학적으로 재활용을 모아서 하면은 다시 분자 단위로 환원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정 처리할 지금 체계 하에서 어떻게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는 것은 기술 개발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예를 들어서 바이오페트나 바이오PP, 바이오PE와 같이 기존 플라스틱과 물성이 같은 플라스틱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존에도 재활용 체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별도의 재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나가고 장려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려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나 R&D를 함에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산업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왜 소재 개발까지 이렇게 손을 대냐? 이건 산업부나 아니면 과학기술정통부의
과기부의 영역이 아닌 것인가, 환경부가 소재 개발까지 건들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뒷단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폐기물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상당히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를 하고, 상당히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탄소 중립 관점에서, 그리고 석유를 사용을 천연자원을 사용을 줄인다는 관점, 환경적인 관점에서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개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의 이런 R&D 추진에 대해서도 기업이나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재 개발 외에도 기존에 만들어진 소재를 다시 친환경 원료로 재생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정사업자 제도라든지 아니면 순환원료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종이, 유리, 철에만 국한되었던 것을 이제 플라스틱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생원료를 사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천연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대체원료 사용, 재생원료 사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의 재활용 수준이 사실은 품질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 재생원료 품질 수준과 재활용 기술 개발 단계에 따라, 그리고 재생원료 공급량에 따라 점차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제조공정에서 순환형 제조공정 도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품별 에코 디자인을 확대하고 플라스틱은 최대한 경량화, 그리고 불필요한 포장재는 최소화,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런 에코 디자인이 제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스마트 그린 공장이라든지 산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스마트 생태 공장 조성이라든지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순환이용성 평가, 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순환이용성 평가를 좀 더 개선해서 이런 순환이용성이 높은 제품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비 측면에서도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온라인 녹색 매장,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라든지 포장재 없는 점포, 이런 거를 설치하는 이런 걸 확산하는 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런 걸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셨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공기업에서 공공 분야에서 이런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사용을 일정 부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사용과 재제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자제품 부품 같은 경우에 재제조를 확대해 나가고, 기존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방식을 이건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또 재제조 기술 및 희소금속 회수 활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업사이클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업사이클 센터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업사이클 센터를 좀 더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또한 폐자원 회수와 재활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까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말씀드렸는데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R&D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처리가 문제됐던 폐비린이나 잔재물 이런 것들도 다시 원료 형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기술 개발, 그리고 원료와 그 기술 개발을 한 이후에 실제로 이걸 대규모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실증화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발생할 폐배터리나 폐패널,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이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체계도 사전에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함으로써 예견될 수 있는 재활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소비자의 권리 강화 측면에서 에코 라벨링을 개선해서 좀 통합적으로 단편적인 지금은 나열돼 있던 단편적인 인증 제도를 통합적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재활용 재질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표시를 강화하고 아울러 전자제품의 수리받을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전자제품 수리받을 권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기본법에 근거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경우 되게 유럽보다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보다 수리에 소요되는 기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 보유 기간도 이미 규정을 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발표한 그 소비자 수리권 대비 아직 국내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다 개선할 방법을 찾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친환경성을 유도하고 녹색금융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산업부와 협의 중인 단계이긴 하지만 순환경제 분야에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면 순환경제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우리가 어떤 규제들이 어떤 부채에 널려 있는지 모르니까 한 방에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업을 규제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특히 이 환경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다른 부처에서 중복성 우려로 인해서 우리도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왜 너네도 또 하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 중이고 다만 저희는 기업들이 이런 규제 해소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구체적인 사례, 간단한 사례로 규제 신속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 방에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지만 이건 실증화가 우선 필요하다. 규제를 잠시 넘어서서 실증화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걸 할 때 임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연결해서 이제 임시적으로 이런 허가까지 내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자체 관련 사항인데 이제 발생지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한해서 지자체의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과 반입협력금 부과 등 지자체 내에서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기 지역 내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또한 발생되는 폐기물의 소각 매립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순환자원 인정 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순환자원 인정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이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폐지 중에서 아주 깨끗한 폐지들 기존에는 아주 깨끗한 폐지들을 사용하는 경우 그 폐지들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라기보다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순환 자원으로 인증을 하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운반 시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 이런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어쨌든 순환 자원으로 인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엄격한 기준을 보다 조금 완화하고 또한 기준처럼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품목들 예를 들어서 폐지나 고철이나 이런 특정 품목들 대부분의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서 가치가 공유되고 있는 특정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직접 고시를 함으로써 이런 품목들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개 품목에 대해서 감축과 재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방면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품목별로 이제 앞선 정책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순환경제가 어떻게 달성을 되는지 이행 사항에 대해서 주요 이행 지표로서
재생자원 이용률이라든지 아니면 자원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산업부국에서 집계하고 있는 그 자원 생산성을 차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료로 품질 인증 건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의 이행 지표를 바탕으로 이제 순환 경제로의 이행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국가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폐기물 발생량 같은 경우에는 원단위 발생량으로 어떤 분들은 생산량이 늘면 폐기물은 당연히 느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발생량이 아니라 원단위 발생량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에 비례해서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러한 순환경제 관련된 자원순환 정책이 탄소 중립의 시나리오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느냐? 우선 전반적인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설명드리자면은 A안과 B안으로 나눠져 있고 2050년 폐기물은 동일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18년 170만 톤의 온실가스를 44만 톤으로 감축하겠다라는 게 목표고, 배출원은 있지만 배출원 대비 흡수원까지 반영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정부 시나리오입니다. 이 중에서 자원순환 분야, 즉 폐기물과 관련된 가장 큰 이행 방침은 우선 감량,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 이 세 가지 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의 감량, 전반적인 폐기물의 감량을 달성하고, 두 번째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물질적 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재활용 양 자체를 최대한 늘리겠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기존의 석유계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기반의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석유 사용량, 천연자원 사용량을 줄여 나가겠다. 요 세 가지 틀이 폐기물 분야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가장 큰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50년까지 물론 2050년까지 목표고요. 수치라든지 목표가 상당히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2050년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짧게나마 자원순환 관련된 정책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만간 이 순환경제 이행 계획이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탄소중립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고, 앞으로도 환경부 정책에 있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소통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전문가 분들이라든지 학계 분들이라든지 특히 기업계 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생분해는 쓰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생분해 플라스틱은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떻게 기술 개발이 돼 있고 또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또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다 보면은 앞으로 지금 상황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